예,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가 보니까 뭔가 이 PPT에 글자 내용이 많고 해서 뭔가 이 이미지가 좀 적게 들어가고 해서 오늘 조금 어렵고 지겹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잘 따라오시겠죠? 일단 우리가 지금 이번 학기 강의를 하려 하는 가장 주된 내용은 21세기 동시대 미술 컨템포러리 아트인데, 컨템포러리 아트를 좀 이해하려 하다 보니 모더니즘, 아방가르드, 포스트 모더니즘 등등을 이해를 해야 그 다음 이야기들이 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것을 또 하다 보니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미학적인 이야기들,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실제 조금씩 약간씩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오늘은 단토 예술의 종말까지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지금 오늘 하는 내용들은 예전에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다루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좀 더 머릿속에서 요약해서 되짚어 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이 고전적 모더니즘의 두 축을 형식주의 모더니즘과 역사적 아방가르드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은 이 독일의 유명한 미학자 페터 비르그의 이러한 정의 방식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흔히 이 근대화, 현대화라 말할 때 그것은 산업혁명 및 그 영향과 관련된 일련의 기술적, 경제적, 정치적 발전을 흔히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더니티 또는 독일 말로 모데르네 하는 것은 그러한 발전의 결과로 나타난 사회적 조건과 경험의 방식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더니즘은 이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더니즘이라는 사주로 포괄되는 예술, 문화, 철학상의 경향들이 수많은 스펙트럼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동질성을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모더니즘의 어원, 이 모더는 바로 지금이라는 그러한 말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더니즘이라는 말을 그대로 의미하자면은 모더니즘은 현대적이거나 최신의 것이라는 특성, 특질을 가지고 있으니, 글자 그대로 말하면 어느 시대에서 살았던 사람들도 자기 시대를 모더니즘이라 부를 수 있었겠죠. 그러니 어느 시대에서나 있었던 최신의 어떤 경향 및 특성을 모더니즘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술사에서 모더니즘의 정의는 19세기 말년부터 시작된 인간의 삶에 대한 새로운 견해나 이론을 심미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술사에서 특정한 한 양식으로서의 모더니즘은 19세기 말년부터 20세기 전반에 걸쳐서 서구를 풍미한 일련의 문화적 경향 및 그와 연관된 문화운동, 즉 여러 예술 분야에서 진행된 실험적 운동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1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진 산업사회 발달과 도시의 급속한 성장이 모더니즘의 내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실제로는 모더니즘이 실제로 그 이전의 이 예술운동과 어떠한 방향에서 달라지고 또 이 모더니즘은 무엇을 지향하는가, 이것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바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흔히 또 예술사에서 한 양식이 아니라 각각의 시기에 나타나는 최신의 예술을 흔히 컨템포러리 아트라는데, 그 컨템포러리 아트란 말을 이렇게 번역해보면 당대의 미술, 동시대의 미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대의 미술, 동시대의 미술이라 하면 실제로는 역시 이것도 이 모더니즘과 마찬가지로 모더니즘 이후에 가장 최신의 경향을 나타내는 용어로 우리는 흔히 컨템포러리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런데 이것을 미술사에서 컨템포러리 아트라고 말할 때에는 실제로 이 컨템포러리 아트란 말이 1945년 이후의 미술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리고 1960년 이후의 미술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런데 실제 이제 이 20세기 후반 1990년대 그리고 21세기로 넘어와서 이제 우리는 컨템포러리 아트를 미술사의 한 양식으로 서고자 할 때는 1990년대에 들어서서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나타난 최신의 미술 이러한 경향을 요즘은 그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에다가 또 포스트를 하나 더 갖다 붙였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다양한 이 미술적, 미학적 발현 양태를 컨템포러리 아트랍니다. 그러니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1968년 이후에 프랑스와 독일에서 68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포스트 구조주의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1970년대 미국에서 발원해서 1980년대 데리다, 델레즈, 리오타르 같은 포스트 구조주의 사상가를 만나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난 다음에 1990년대 들어왔어. 아직까지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런 여파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런데 미술사에서는 양식으로는 과거의 1980년대에 유행하고 정점에 도달했던 포스트 모더니즘과는 또 다른 미술 양식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어떠한 이론가들은 앞에다가 포스트를 하나 더 붙였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컨템포러리 아트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컨템포러리 아트란 이 말이 상당히 또 복잡하고 까다로운 말인데 실제로 1945년 이후에 나타난 현대미술을 컨템포러리 아트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루려는 이 미술사에서 이제 컨템포러리 아트는 이제 1990년대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과는 다른 미술사적 그런 경향들을 드러내는 그런 용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더니즘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모더니즘이 정의가 되기 때문에 모더니즘 예술의 본질적 성격을 명확히 포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음악, 무용, 소설, 시, 연극 등의 예술계에서 지속적인 변화가 추구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모더니즘은 철저한 분석과 변화, 심지어 포기와 동요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이때 이 포기는 무슨 포기겠습니까? 우리 계속 이야기를 해왔던 겁니다. 이 모더니즘이 포기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르네상스로부터 쿠르베까지 만해 이전까지의 전통적인 재현적 예술에서 따라왔던 재현의 원리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클레멘트 그린버그는 실제로 우리가 흔히 서양 현대 미술의 아버지를 세잔이라고 부를 때 그보다 더 빨리 그린버그는 마네까지 그 시기를 좀 더 당겨서 마네의 작품은 해와의 평면성을 공개적으로 솔직하게 선언한다는 점에서 최초의 모더니즘 해화가 되었다. 그리고 찰스 해리슨은 이제 거의 한 세기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닮지 않은 해화가 모든 해화로 분류되는 것 같아. 자, 이 둘을 합쳐보면 평면성과 그려진 이미지와 실제의 대상 간의 닮지 않음, 비유사성이 이 모더니즘 미술, 현대 미술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죠. 이 제인의 포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오트로부터 이 제언의 원리가 시작되는데 이건 다 아시는 이야기죠. 원근법, 모델링, 그라데이션, 오픈 윈도우, 단축 부위였습니다. 그리고 현대 미술에 들어오면 이제
화폭에서 3차원의 깊이를 없애면서 원근법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이제 모델링과 그라데이션을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려진 이미지가 입체감을 상실하게 되죠. 그리고 창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감, 원근감을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최초로 그림에서 다시점이 등장한 그림이 뭐였습니까? 만의 폴리 베르제르바였죠. 그리고 역시 만의 폴리 베르제르바에서 보이는 비사실적 이미지의 등장.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젠의 포기로 드러났던 것이죠. 그래서 2차원 평면에 눈에 보이는 듯 3차원 현실을 만들어내는 환경주의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이 현대미술이 가지는 젠의 포기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잔이 이 초래한 이 모더니즘 회화의 네 가지 현상입니다. 이 추상, 나중에 다시 또 우리가 다뤄볼 기회가 있겠죠. 몬드리안, 말레비치, 로스코, 뉴먼, 그리고 표현. 그 성구는 세잔이고, 반고흐, 고갱, 마티스, 키르히너, 딕스, 뭉크, 간디스키, 사갈 등이겠죠. 그리고 이 뒤상의 레디메이드입니다. 그리고 달리, 미로 등의 초현실주의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가 실제로는 비재현주의적 이러한 미술로서 모더니즘 회화의 네 현상으로 등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거는 뭡니까? 피카소의 마리 테레자 발트의 다시점이죠. 눈에 보는 대상을 한 곳에서 보지 않고 자기 애인의 여러 측면들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아예 30살이나 차이 나는 이 모델을 이 마리 테레자 발트가 피카소의 모델을 썼을 때 피카소의 그림이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죠. 이 마리 테레자 발트를 모델로 그린 그림이 꿈이라는 그림이고, 꿈, 그게 한 몇 년 전에 2,500억 점 거의 경매에서 팔렸죠. 그런데 자기 애인을 처음에는 자기 뮤즈에 있던 자기 애인과 모델을 치우고 그림을 그렸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본색을 드러내죠. 이 여자와 동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나 어머니를 그릴 때는 그림을 다닐 시점으로 그립니다. 그런데 이 애인을 그릴 때는 다시점으로 그립니다. 저 눈을 한번 보십시오. 아예 이 눈이 얼마만큼은 눈을 저렇게 많이 쳐다봤으면 눈알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놨습니다. 그리고 입과 뺨과 얼굴 양쪽이 한 곳에 다 있죠. 머리도 위에서 본 것과 옆에서 본 것, 그리고 이 앞 가슴 쪽도 여러 곳에서 본 장면을 동시에 이렇게 갖다 놓았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을 한 장면에서 단일 시점으로 어머니 얼굴을 지금 시간이 없어 그럴 때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 이제 우리 이제 고상무님 얼굴을 서기 전에 그립니다. 그럼 옆에서 이렇게 딱 보면 요 한 장면밖에 안 그려지겠죠. 요쪽 얼굴이 안 오겠죠. 자, 그런데 저 한 화면에 자기 애인의 얼굴을 다 집어넣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보고 그리고 저기서 보고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피카소 입장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다시점으로 그려진 그림은 재현적입니까? 비재현적입니까? 비재현적이죠. 그래서 비재현적인 다시점이 실제로는 대상의 참모습을 더 잘 드러낸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재현적인 단일 시점이 대상의 참모습을 더 잘 드러낸다고 보는 겁니까? 다시점이에요. 다시점이 오히려 더 잘 드러낸다고 보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몬드리안의 그림입니다. 몬드리안도 처음에는 상당히 재현적인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그리고 계속 그의 그림의 그런 종국으로 가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사물들에서 그 색과 물체의 형태에서 가장 근원적인 것은 무엇일까라고 의문을 던지는 것이죠. 색은
어떠한 잡다한 것이 끼어 들어가지 않은 가장 단순한 것, 가장 근원적인 색. 이게 사문색이고 또 무채색이다. 그리고 직사각형, 정사각형 같은 이런 것이 가장 근원적인 형태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염두에 두면서 이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가장 근원적인 이 세상 사물에서 어떤 이데아를 만약에 우리가 형태와 색을 통해서 드러낸다면 어떤 특정한 형태나 모양을 가지지 않은 가장 근본적인 색과 형태로 환원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본 것이죠. 자, 이것은 뭉크입니다. 뭉크의 여기에서는 뭉크의 형태는 이렇게 원근법적인 구도를 사용했지만 실제로 요 뒤에 화면들은 실제 현실의 이미지가 아니라 화가 또는 저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이런 주인공의 내적인 심리적 상태 또는 정신 세계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알프레드 스테글리츠가 찍어둔 뒤상의 셈입니다. 나중에 뒤상의 셈은 다시 좀 더 길게 설명드리기로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달리의 기억의 고집이죠. 그리고 샤갈의 나와 마을입니다. 이 두 가지는 실제로 무의식이나 꿈의 세계를 그린 것이죠. 그러니 이 모든 여기 있는 이 현대 회화에 해당하는 이 그림들은 실제로는 비재현적 또는 탈재현적 이 회화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재현의 포기로 이루어지는 현대 예술은 이제 더 이상 무엇인가의 가상이기를, 즉 대상을 나타내기를 거칩니다. 즉 이게 미로의 제목이 페인팅입니다. 제목이 그림이란, 즉 회화라는 것이죠. 그런데 뭔가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별 같기도 하고 무슨 형태를 그린 것 같은데 실제로는 무엇을 그린지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 그림은 저 이미지 바깥에 저것이 가리키는 지시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시 대상을 가지고 있지 않죠. 자, 그러니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재인식의 기쁨을 맛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직접 보면 아주 끔찍한 사람의 시체나 아주 무시무시한 동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그린 그림을 보면 즐거움을 느낀다, 쾌감을 느낀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저것은 무엇을 그린 것이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 그 그림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바깥의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때 그래서 이 예술은 단순히 도덕적 선이나 단순한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 지식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그 그림을 통해서 외부 세계를 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 자체로 지시 대상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또는 지시 대상 자체를 제거해버린 이 그림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그린지를 알 수가 없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재현식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림은 재현 대상과 그 이미지가 얼마나 닮았나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문제는 형태 자체가 지닌 아름다움이고 예술의 과제는 자연을 정확히 재현하는 것이 아니죠. 자, 오른쪽이 사과의 이미지입니다. 왼쪽은 실제 사과입니다. 만약에 이 오른쪽 이 이미지가 실제 사과를 보고 그런 것이라 한다면은 전에도 이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어느 아기입니다. 서너 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기가 어머니랑 계속 그림책을 보면서 이 사물을 인식하는 연습을 했죠. 그래서 사과 그림을 보면서 어머니가 애에게 계속 저기 사과야, 사과야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는 아직까지 과수원에 가서 사과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손을 잡고 어느 날 가수원에 갔죠. 그 가수원에 가서 이 나무에 달린 사과를 보고 저거 사과야 가르칩니다. 이렇게 가르칠 수 있으려면 그 애가 보았던 이 과거의 사과 이미지가 실제 사과를 닮아 있어야 되겠죠. 이럴 때 이 사과 이미지는 이걸 뭘 가리킵니까? 지시 대상을 가리키죠. 이럴 때 우리는 둘을 관계해서 흔히 말하는 레퍼런스, 우리가 논문을 쓸 때 참고문이라 하죠. 이 지시 참조 관계가 성립하고, 이 지시 참조 관계가 성립하려고 하면 실제 대상과 이미지 사이의 유사성이 성립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이 이미지를 실제 사물을 가리키는 이 대상 지시적 이미지 또는 이것을 대상 지시적 기호를 합니다. 이로써 전통적 재인의 원리가 성립되는 것이죠. 이 전통적 재인의 원리가 성립되려면 일단 무엇이 이미지와 실제 대상 간의 유사성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유사성 속에서 지시 참조 관계가 성립되고, 그 이미지는 이제 이 대상 지시적 이미지고, 그것을 기호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대상 지시적 기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전에 여러 번 보았던 겁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이 오토 딕스, 이 휴고 에르푸르트라는 사진가가 이 오토 딕스의 사진을 찍은 겁니다. 초기 사진이니까 그렇게 잘 찍어진 것은 아니겠지만 1933년가량에 찍어진 거죠. 그리고 이것은 오토 딕스가 여기 뭐라고 적혔습니까? 14로 크게 적혀 있죠. 그리고 14로 크게 적혀 있는 것 자체가 또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 이 그림은 우리가 전에 말했던 실제로 눈에 보이는 후경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이미지는 전경에 배치되어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제법 뭔가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려는 그런 형형한 눈빛으로 이 대상을 쳐다보고 있는 이 비교적 젊은 시절의 오토 딕스입니다. 이 시기는 1914년에 오토 딕스가 이 드레스덴 미술대학교에서 아직 정교수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그때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징집되어서 자기가 참전한 그 전쟁의 참상을 보고 난 다음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때 이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역시 독일의 젊은이들은 어떤 명목으로 참전하게 되었겠습니까? 우리 조국 독일의 자유를 수호한다, 이런 명분으로 참여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실제로 전쟁터에서 겪은 현실은 이웃 나라의 양면을 학살하는 괴물 같은 자기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랬습니다. 만약에 오토 딕스가 이렇게 부리부리하게 아주 잘생긴 이 모습으로, 자기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이 모습으로 자신의 자화성을 그렸다 한다면은 오토 딕스의 자화성은 그저 평범한 그림에 불과했겠죠. 이제 우리는 이 오토 딕스의 이 자화성을 보면서는 도대체 오토 딕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이미지와 실제 대상 간의, 즉 지시 참조 관계의 고리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려진 이미지를 보고 실제 사물을, 즉 그 실제 사물의 외관을 알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이제 더 이상 이미지 바깥의 실제 사물을 가리키는 기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기 지시적 기호를 합니다. 자기 지시적 기호를 하고 이런 것을 자기 지시적 이미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미지는 이렇게 지시 참조 관계가 파괴되어 버리니, 오히려 그러니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 스킨헤드의 괴물로 그려놓음으로써 그는 자기 시대의 불의를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와 유사하게 그렇게
당시에 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불의한 전쟁에 이끌려 나가서 이웃 나라의 악민들을 죽이거나 또 스스로 죽거나 그 1917년 제1차 세계대전이 한 막바지에 이르게 될 때 독일 병사들이 하루에 4만 명씩 죽어갑니다. 그런 자기 이웃 당시의 젊은이에 대한 이런 진홍곡 또는 위로를 보내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 이미지는 이제 오로지 자기 자신과 관계하니 자기 시대에 대한 반성을 할 수 있고 통찰을 할 수 있고 도대체 그림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가? 즉 그림의 본질, 그림의 특성, 그림의 성격까지 다시 통찰하는 그러한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적어도 오토 딕스의 이 그림은 자, 눈에 보이는 가시적 후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 후경은 전혀 없죠. 그렇지만 이 그림은 후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깊은 후경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그림은 무엇이 많은 그림? 후경을 많이 가진 그림이고 가장 깊은 후경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그 작가의 세계관, 그 작가의 역사관, 자연관, 인간관, 사회관 이런 것을 몽땅 합쳐서 세계관이죠. 어떤 그림이 더 눈에 보이는 그런 대상들을 아주 세밀하게 잘 그려놓고 기교가 뛰어난 작품이라 할지라도 그 배경에 그 작가의 강한 주제의식과 그런 세계관이 드러나지 않는 그림은 후경이 얕은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눈에 보이는 즉 전경, 중경, 원경이라는 구분이 전혀 없이 모두 그림이 전경에만 배치되어 있지만 그러나 아주 깊은 후경을 가지고 있는 그림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회화를 현실 대상의 모사로부터 개인이 지닌 고유한 이미지의 형식적 형성으로 이끌어간 세잔, 반고호, 고갱 등이 현대 회화의 아버지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세잔을 현대 미술의 아버지, 현대 회화의 아버지라 부른다면 반고호, 고갱을 같이 함께 우리는 현대 회화의 아버지들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자, 요 그림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일단 그림에서 원근법이 존재하려면 먼저 선 원근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가까운 곳의 물체는 크고 크게 거리가 멀어질수록 멀어지는 거리에 비례해서 사물의 크기를 줄여나간다? 이러면 선 원근법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앞에 있는 이 아주 추상화되어 있는 이 건물들과 이 산 중턱의 이 부분과 산 정상의 이 부분의 크기가 그렇게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죠. 무엇이 사라지는 겁니까? 원근법이, 선 원근법이 사라지죠. 그리고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가지만 이 전경과 이 중경과 원경이 딱 서서 이렇게 보이는 그대로 그린 것이 아니라 시점을 달리해서 이것을 그릴 때는 화가는 이 지점에 있었을 것이고 이 중경 정도를 그릴 때는 화가의 위치는 여기쯤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 산 정상을 바라볼 때 이 화가의 위치는 이 정도 있었겠죠. 이렇게 나누어진 시점에서 가서 그 대상을 바라보고 이렇게 또 그린 겁니다. 자, 우리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기 있어서 이렇게 한꺼번에 쭉 다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지만 우리는 위치 이동을 하지 않고 이렇게 서서 이렇게 쭉 보는 것처럼 그립니다. 이것은 단일 시점입니까? 단시점입니까? 단일 시점이래요. 단일 시점을 말씀드렸죠. 왜? 위치 이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전에 우리가 보았던 폴리 베르제르바에서 거기 시종의 뒷모습은 그 화가나 관찰자가 오른쪽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보이지 못했던, 볼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즉, 위치 이동이 있었다. 위치 이동이 있었다는 것은
그 대상을 여러 시점에서 보고 그걸 다시 한 곳에 모아두는 것이죠. 그리고 세잔에서는 우리 흔히 모델링은 뭡니까? 모델링은 빛과 그림자의 대비를 통해서 입체감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여기는 세자는 빛과 그림자의 대비가 아니라 색채의 대비를 통해서 입체감을 만들어냅니다. 전통적인 모델링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리고 이것도 전에 보셨죠. 고호의 별이 론강 위의 별이 빛나는 밤인데, 여기 지금 이쪽으로 보면 여기 다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 쪽을 쳐다보는 여기에 요 다리는 전에 한번 보여드렸을 텐데, 여기 다리는 여기에 있고 이 다리는 여기 있고 이 다리를 쳐다보는 이 화가의 시점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다리가 화가의 시점보다 더 남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쪽에 다리가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남쪽으로 보이는 다리 위에 지금 어떤 별이 떠 있습니까? 북두칠성이 떠 있죠. 그럼 저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린 겁니까? 아니면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는 대로 마음속의 심상을 그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대상을 그린 것이 아니라 쭉 심상이 드러나는 그림이겠죠. 이게 고갱의 설교 후의 환상이라는 그림입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권리를 빼앗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려 하니 이제 형이 자기를 죽일까봐 겁이 나죠. 그래서 형에게 막 선물을 주고 형을 달래고 하죠. 그러던 중에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를 만나서 뭘 합니까? 씨름하죠. 그래서 천사가 야곱의 엉덩이를 쳐서 야곱의 엉덩이가 뼈가 부러져서 야곱의 다리를 절게 되죠.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인데 여기는 이제 이자들이 실제로는 요 붉은 장면은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즉 천사와 씨름을 하는 이 야곱의 그런 이미지가 이 여자들의 머릿속에 드러났고, 이 여자는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듯이 보고 있죠. 그리고 다른 여자들은 눈을 감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나무가 이렇게 기울어진 이것을 기점으로 여기는 눈에 보이는 실제 대상들과 이 여자들의 마음속에 드러난 환상적인 세계인 것이죠. 이 그림은 재현적입니까? 비재현적입니까? 비재현적이죠. 그림은 구상적이지만 그림 자체는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비재현적인 그림이 되는 것이죠. 그가 고갱이 이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을 그릴 때 참고를 한 것이 여기에 호쿠사이의 그림입니다. 또 호쿠사이의 이 그림이 실제로는 김홍도의 이러한 씨름도와 유사한 측면이 많이 있죠. 요거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요것은 이제 미래주의입니다. 미래주의자들은 그림 속에서 속도를 집어넣으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인의 포기로 이 특징 지어지는 이 모더니즘은 양식의 측면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난 몇 가지 변화로서의 모더니즘은 실제로 이 마네의 폴리 베르제르바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1950년대 미국 추상 표현주의에서 끝이 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더니즘은 안정적으로 확립된 사고나 운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파에 따라서 상당히 주관적인 양태로 드러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모더니즘을 크게는 형식주의 모더니즘과 역사적 아방가르드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독일 이 미학자 문예이론가 페터 비르그의 이런 분류 방식입니다. 자, 일단 하버마스는
칸트에 기대어서 이 현대 또는 모더니티 뉘앙스의 기획이라는 이러한 이 논문을 하나 발표하는데 이게 1980년대에 이 프랑크푸르트에서 아도르노 상을 받으면서 그 수학 연설을 할 때 나온 그 연설입니다. 그는 18세기에 계몽 철학자들에 의해 정식화된 즉 근대, 현대, 모더니티의 기획은 객관화하는 과학, 도덕과 법의 보편화된 토대, 자율적 예술 이것을 견고하게 각각의 고유 의미 속에서 발전시키는 것. 그러나 그렇게 동시에 그렇게 축적된 인식적 잠재력을 그 비의적 형식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 실천, 즉 생활관계의 이성적 형성을 위해 이용하는 것에 있다. 자, 여기서 한 번만 말해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그는 우리의 동시대는 아직 모더니티의 기획이 완성되지 않은 사회다. 즉 현대 여러 병리 현상은 계몽주의적 이성의 병리 현상 또는 합리화 역설 또는 의식의 사물하는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 및 이 푸크나 델레저 같은 포스트 모더니스트의 주장처럼 합리성이 과다해서라기보다 합리적 정신이 덜 발달한 데서 기인한 현상이다. 전에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일단 특히 이 사무라란 말은 독일말로 펴딩입니다. 딩은 물건이죠. 그러니 흔히 우리가 이 사회학에서 1차적 관계, 2차적 관계 이런 이야기를 하죠. 어릴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전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고향에 가니 노무현 대통령 초등학교 동창들이 찾아와서 무연합니다. 대통령에게. 이건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어린 시절에는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만난 겁니까?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것이 아무런 관계없이 말 그대로 인격적인 그런 토대에서 만난 거죠. 즉 인격적이고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이러한 관계로 만나는 이런 관계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대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도 어떻습니까? 내가 저 친구를 좋아하는 이유는 저 친구는 나처럼 별을 보기를 좋아하고 시를 읽기를 좋아하고 또는 이 시국 토론을 하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해서 그 친구를 만나서 좋아하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 친구를 좋아하는 것은 그 친구가 사장집 아들이고 돈이 많고 해서 그렇게 만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면 그 사람은 뭐로 평가하기 시작합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또는 특히 그것이 가장 크게 외화된 것이 뭡니까? 화폐죠. 돈이죠. 이 돈의 이것을 아도르노나 호르크하이머는 이것을 화폐의 물신화랍니다. 즉 돈이 즉 실제로 물건 같은 신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물건이 실제로는 딩레흉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는 겁니까? 그 사람 자체에서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그 사람이 뭐만큼 학식이 많고 또는 그러한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또는 겸손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만큼 사회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권력이 있는지 궁극적으로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이 될지 안 될지 그걸 보고 사람을 평가하죠. 사람이 있는 자리에 무엇이 들어섰습니까? 물건이 그 사람의 위치를 대체하고 돌아선 겁니다. 이것을 독일말로 딩링
사물하라. 예전에 이것을 물상하라 분석하기도 했죠.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말해서 말하기로 이제 모든 노동이라는 가치가 실제로는 이 노동이 변화해서 실제로 어떤 사람이 하는 노동은 구두쟁이가 하는 구두를 만들어내는 이 미용노동과 그 다음에 신발을 만드는 신발장이가 하는 그 미용노동이 실제로 그 노동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 노동 시간으로 하는 데가 이제 사용 가치는 경험 가치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얼마만큼 그 어떤 사물이 어떤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사람이 보통의 사람들이 평균적인 노동 능력을 가진다고 할 때 이것이 100원이고 그리고 이것이 500원이라면 이것을 만드는 데는 실제로는 500원 가치의 시간이 들었을 것이고 이것을 만드는 데서는 100원 가치의 시간이 들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을 노동이 들은 노동으로 들어가서 시간을 환수해 주죠. 그러면 실제로 사고의 가치는 어떻게 되버립니다. 무상. 이 노동의 가치를 이렇게 등과시켜서 그것을 비교해보기 위해서 마르크스는 사문화를 만들어내는데 이 사문화는 이 용어들이 아무나 무가치로 넘어가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관계를 되는 말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와서 보기에 무가치나 마르크스나 아드로노 포르트마이너가 이런 거 사문화라고 말하고 또 도구적 합리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는 그것을 목적 합리성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이 목적 합리성은 어떤 합리성인가? 실제로 나에게 주어진 어떤 특별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을 선택하는 합리성. 즉, 이 타산적 합리성이고 계산적 합리성입니다. 그러니 실제로는 이 현대사회는 이렇게 이 외성이 동화됨으로 그리고 이 합리성이 목적 합리성으로 전락해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총체적으로 소외되는 겁니다. 그런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식에서 가장 인간을 소외시키는 생산 양식입니다. 원래 테일러 시스템에서 발전된 게 테일러 시스템은 형태가 다 달라요. 실제로 한 작업자를 작업 현장에 집어넣고 나서 실제로 이 사람이 불필요한 동작을 줄이고 최대한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그 물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체 동작의 그런 노동 작업장의 그런 동선을 짜내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발전한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입니다.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서는 한 작업자는 그곳에 앉아서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면 컨베이어 벨트가 마지막에 집에 붙여나옵니다. 그러니 그 세계 내에서는 인간은 실제로 이 전체 시스템 내에서 또 어떤 기계처럼 사물화되어 있는 이 총체적인 소외의 것이고 그런데 이러한 자본주의적 이 생산 시스템이 사회 전면에 확대되어 가는 것이 앞으로나 거룩하면 이게 도덕적 합리성이 지면서 모든 것을 능률성과 효율성으로 따지고 실제로 그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계몽주의적 이성의 변리 현상이고 그것이 합리화 현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근대적 합리성의 등배인 것이죠. 그런데 이 근대적 합리성의 등배, 이 현대사의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이성이 지나치게 많이 발현되었다. 합리성이 지나치게 많이 발현되어서 오히려 인간들에게 그 성의 이성주의는 이성종인주의고 이성 이외의 것들 육체나 감성이나 또 우리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고 또 이성 중심주의는 감성 중심주의고 또 그 이성 중심주의는 서구 중심주의니 이런 것들을 다 바꿔서 이성이 억눌러버린 이성의 타자들을 복원해서 이 현대사회 문제를 극복해 가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스트, 포스트 구조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반이성주의자입니까? 아니면 이성주의자입니까? 반이성주의자입니까? 본질주의자입니까? 반본질주의자입니까? 반본질주의자입니까? 이런 것들은 그와 유사하게 실제로 아도르노나 포르카이보도 나중에 아도르노가 하우마스가 아도르노에 관한 논문을 쓰는데 실제로는 여전히 그 계몽주의적 기성을 비판하고 계몽주의적 기성을 되살려내고 계몽주의적 기성의 긍정성을 되살려내어서 다시 그것을 보완하려고 했던 그 아도론을 계속 추적해 가다 보니 결국은 아도론의 그 틀 내에서는 그 당연히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아도론은 니체적인 반본질주의자에 더 가깝게 되더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데 그럼 거기까지 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렇게 과거에 아도르노나 포르카이보 또는 루카치가 이렇게 공적 컨디션 또는 사고라라고 불렀던 것들은 실제로는 목적 컨디션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아도르노나 또는 포스트 구조주의자들처럼 우리 현대 사회 문제는 오히려 합리성이 지나치게 발달되어서 또는 이성이 지나치게 너무 많이 발달되어서 문제가 아니라 아직까지 이성 합리성이 덜 발달되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합리성에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덜 능동적이고 덜 효율적이지만 구성원 전체의 동의나 합의를 중시하는 합리성입니다. 그것을 그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입니다. 이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통해서 실제로 이 세계가 현대사회가 봉착한 문제들을 더 발전시켜갈 수 있다. 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하쿠마스입니다. 그런데 하쿠마스는 푸쿠와 하쿠마스가 그래서 유사한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푸쿠가 이렇게 니체주의자고 반본질주의자고 반이성주의자라는 그 1980년대에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구조주의가 전 세계를 휩쓸어갈 때 여전히 이성주의 틀 속에서 이성주의적 방식으로 현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일단 철학자가 누구라고요? 네, 하우마스입니다. 자, 그래서 하우마스는 그러한 의사소통적 합리성에서 이 현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우마스는 이를 위해서 과학으로는 법과 도덕의 이론 및 의학과 협업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 합리성의 영역이 진리 문제, 정의 문제, 심의 문제를 포괄할 수 있게 된다. 합리성의 영역이 단순히 과학적 진리뿐 아니라 도덕과 정의 문제 또는 심의 문제를 포괄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합리성 영역이 더 확대되어 간다. 이런 것이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현대예술가, 이 하우마스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현대예술과 관련되어 주목해야 할 것은 현대의 한 특징이 자율적 예술입니다. 예술의 자율성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이죠. 자, 예술의 자율성이라는 것은 원래는 다시 반복하고 보면 아까 현대의 기획은 객관화하는 과학의 객관성과 전과법의 보편성, 예술의 자율성 이것을 가까이 보여 예술에서 발전시켜서 결국은 하우마스의 주장은 이 생활세계, 즉 우리의 실천적 삶을
더욱더 합리적으로 재우승하는 것. 이것이 거의 목표다. 그런데 아직까지 무엇이 덜 이루어져서 합리성이 덜 발달되어서 아직 우리 사회가 덜 성적이고 덜 합리적이기 때문에 무엇을 계속 더 발전시켜가야 한다. 더 높은 합리성,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더 발전시켜가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사이에 세 번째 예술의 자율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 예술의 자율성은 원래 어디서 등장하냐면 하우아스가 칸트로부터 가져옵니다. 자, 원래 예술의 자율성은 영국의 표현론 전통에 출발하는데 영국 표현론 전통에서는 예적 안조를 무관심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인터레스트 로슨 이해관계가 없는 것 또는 안심이 없는 것 이 무관심적인 것을 보기는 사적 이익의 동기를 벗어난 것이라고. 내가 지금 저기 5월달에 지리산 어느 골짜기를 갔습니다. 지리산 어느 골짜기를 가니 거기는 지금 철쭉꽃이 너무나 퍼들어지게 피고 있어서 그 쳐다보는 순간에 찬탄이 나옵니다. 그러기 그 퍼들어지게 철쭉꽃이 피어 있는 그 산 골짜기를 보면서 내가 이 찬탄을 하는 것은 내가 그 골짜기에다가 어떠한 다른 사실이 있는 건 전혀 존재하지 않죠. 내가 지금 이 어떤 의자를 쳐다봅니다. 얘를 쳐다보고 뭔가 의자를 꽂혀가지고 어떻게 다른 일을 볼까? 아니면 여자의 마음을 어디 볼까? 이렇게 하는 순간에 관심이 있어. 관심이 끝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무런 자신도 없이 그냥 쳐다보는데 너무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진짜 참 선하고 아름답게 보이는가? 이렇게 할 때 찬탄을 나에게 불러일으키는 그 대상을 바라보는 나의 심리 상태가 무관심되는 거죠. 그런데 저기 저 병작을 쓰고 실비단 폭포가 이렇게 예쁘게 바라보이는 저곳에 내가 펜션을 하나 지어면 저 경치가 어떤 저곳에 내가 펜션을 지는다면 내가 돈을 많이 벌 텐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 이 영국 교업론의 전통은 이 무관심적이라는 것은 미적 안주가 무관심적입니다. 어떠한 사적 이익의 동로부터 벗어나 있는 이것이 무관심적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무관심적이라는 이 용어를 교업론에서 받아와서 칸트를 더 확정시킵니다. 자, 이제 칸트 내에서는 이 무관심적인 것을 취미와 연결시켜서 취미와 연결시키는데 칸트는 취미를 리얼리 판정 능력을 합니다. 이 조금머리이기 때문에 친구가 생각하면 오늘 이 칸트가 약간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 일단 무관심적 일단 칸트는 영국 교업론에서 나왔던 무관심적인 것을 취미와 연결시킵니다. 그때 그는 취미를 미의 판정 능력이라 합니다. 그러니 취미 판단은 칸트가 말하는 칸트의 미학에서는 미적 판단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 칸트의 판단력 비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취미 판단과 두 번째가 숭고에 관한 판단입니다. 숭고에 관한 판단은 나중에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또 설명드릴 수 있을 것이라 또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숭고에 관한 판단까지는 하지는 일단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취미 판단이 이 미적 판단의 한 종류라면 그것서 취미는 미의 판정 능력인데
칸트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아름다움이라는 표상은 객체의 속성이 아니라 객체에 대해 우리의 주관이 지니는 쾌 또는 불쾌의 감정이다. 이렇게 되면 아름다움은 주관적입니까? 객관적입니까? 주관적이죠. 우리 고대에서 여러분 이것 들어보셨죠? 황금비례, 황금분할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는 아주 쉽게 그려볼 수 있는데, 제가 이 정사각형 두 개를 이렇게 합쳐서 세로가 1이고 가로가 2가 되는 이런 직사각형을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대각선을 긋고 이걸 A라고 이걸 B라고 이걸 C를 한다면은 이 C를 꼭지점으로 해서 이 BC와 같은 이러한 거리의 이거 컴파스를 해서 거리점을 이 점을 만약에 뭐 일단 이걸 B-라 해보죠. 그러면 다시 A를 꼭지점으로 해서 이 부분에다가 이것과 거리가 같은 요 선을 이렇게 내려보면 이것을 D라 한다면은 이렇게 A, D 대 BD의 비율이 요 비율이 황금 비율입니다. 황금 비율가 우리 몸으로 말하자면 사람 몸의 이제 그리스 조각에서 미의 양식의 시대에 이 신체의 황금 비례가 어떻게 정의되었느냐면 배꼽에서 머리까지가 0.38입니다. 그리고 배꼽에서 다리까지가 0.618입니다. 이럴 때 거의 8등선이 되죠. 저 같은 경우는 한 6등신, 5등신밖에 안 되겠죠. 우리 이제 젊으신 분처럼 이게 키 크시고 머리가 좀 작은 소두 이분들은 대개는 0.618, 0.38이 요걸 일러보면 이걸 일러보면 여기가 1.618입니다. 이게 다 무리수기 때문에 자, 이럴 경우에 실제로 우리 보시면 이것도 우리 거의 황금 비례에 가까이 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새의 깃털을 보면 새 깃털에 이 사이 깃털 전체를 잡아주는 큰 힘줄을 우관이라고 우관 옆에 우지가 나와 있고 우지 옆에 또 우소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관이 보시면 정중앙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약간 비껴나가 있겠습니까? 비껴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왜 그런가 하고 즉 이 두 가지 우관이 정중앙에 있는 깃털 모형을 만들어서 일렬로 배열해보고 그리고 우관이 황금 비례에 가까이 가 있는 모형을 만들어서 일렬로 배열해보고 발음을 세우니 우관이 정중앙에 있는 깃털 모형들은 발음을 받자마자 막 질섭 흔들려 버립니다. 그런데 우관이 황금 비례에 가까이 있는 그런 깃털들은 발음을 받으니 꼭 새가 날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물길 치듯이 잘 날아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이 자연에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물들을 가장 안정되게 만들고 그리고 그 결과 가장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비례가 있다. 이게 황금 비례입니다. 이 황금 비례의 관점에서 보자면 아름다움은 객관적입니까? 주관입니까? 객관적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느 시기에 어떤 미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미인이게 만드는 이 몸매라든지 얼굴의 기준이라든지 눈썹 사이 간격, 눈 크기 이런 게 전체 미인을 딱 따지는 그런 보통적인 비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칸트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칸트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주관적이다. 그런 객관적인 아름다움이는 존재하지 않고 즉 아름다움은 객체의 속성이 아니라 객체에 대해서 우리의 주관이 지니는 쾌 또는 불쾌의 감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취미는 쾌 또는 불쾌에 따라 판정하는 능력을 취미라는데 그렇다면 어떤 대상이 아름다운가? 나에게 즐거움을 유발하는 대상이 아름다운 겁니다.
이제 그래서 칸트는 뭐라고 하냐면 자, 그렇다면 어떤 대상이 나에게 즐거움을 유발시키는가? 이것을 칸트의 미학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칸트는 구상력과 오성의 자유로운 놀이, 자유로운 유기를 합니다. 이 구상력을 칸트의 용어를 그대로 따오면 아인빌둥스크라프트인데 이 빌트가 독일어로 빌트 사진이기도 하고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트 사진이라 부르기도 하고 사진 또는 이미지입니다. 여기서 아인빌둥스크라프트는 즉 상을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죠. 즉 감각적 인식 자료를 가지고 상을 만드는 능력을 구상력이라 하는데 저 아인빌둥스크라프트를 영어로 번역한 것이 imagination입니다. 이 imagination은 흔히 우리가 이것을 칸트 철학을 칸트 미학을 번역하면서 이것을 상상력으로 번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크게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상력은 실제로는 우리 감각적 자료를 감각적 인식 자료를 넘어서서 우리가 그냥 허구의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는 상상력이라 하죠. 예를 들어서 저 하늘을 날아가는 그 독수리를 표상해보라 하는 게 맞습니까? 상상해보라는 게 맞습니까? 이것도 자, 표상은 상상은 영어로 하면 imagination입니다. imagination인데 자, 그러면 자, 제가 우리 어릴 때 우리가 스무고개 노래 많이 하죠. 그죠? 지금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 뭔가 어떤 물건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물건은 모양이 동그랗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납작한데 가운데가 약간 온폭하게 파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라믹으로 되어 있네요. 뚝뚝 두드리니까 소리도 납니다. 여기에 액체를 담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나가면 이게 뭡니까? 접시나 뭐 이래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제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전에 감각했던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감각적 인식 자료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머릿속에서 상을 만들어내죠. 이게 바로 구상력입니다. 주어진 감각적 자료를 가지고 어떠한 상을 만드는 능력이 구상력인데 실제로 그러나 우리가 용이라든지 또는 유니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칸트의 미학을 말할 때는 이 상상력과 오성의 자유로운 유의라고 말하지 말고 구상력과 오성의 자유로운 유의라 말해야 더 옳습니다. 그리고 오성은 뭔가? 자, 오성은 독일말로 페어슈탄트인데 이 오성을 지금 서울대학교 백종현 교수는 이 오성을 지성이라고 번역하려 합니다. 지성으로 번역하는 것도 크게 틀리지 않는데 우리는 오성이란 말 자체가 오성은 깨달을 오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크게 좋은 번역은 아닐 수 있는데 이 지성은 또 실제로는 칸트의 철학에서 말하는 이신고전 틀보를 좀 넘어서는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좋은 번역은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성은 칸트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성과 이성의 구분이죠. 전체 칸트는 넓은 의미의 이성과 넓은 의미의 이성, 여기는 좁은 의미의 이성과 오성이 있는데 이 좁은 의미의 이성은 우리의 감각적 경험을 넘어서는 대상에 대해서 사유하는 능력.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자유가 더 정확히 말하면 자유의지가 존재하는가 그리고 영혼은 불멸하는가
또는 신은 존재하는가 등등의 감각적 경험을 넘어선 대상에 대해서 사용하는 능력을 칸트는 그것을 좁은 의미의 이성이라 하고, 우리 모든 감각적 경험의 대상에 대해서 사용하는 능력을 오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왜냐하면 칸트는 그 이전의 형이상학이 지나치게 이성을 능력을 과신해서 감각적 경험을 넘어서는 대상에 대해서도 이성이 그것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에 대해서 이제 칸트는 나는 오랜 기간 휴움을 읽고, 오래전에 휴움을 읽고 독단주의에서 깨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칸트가 휴움을 읽고 독단주의에서 깨어났다는 것은, 휴움은 우리의 감각적 경험을 벗어난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우리의 인식은 오로지 감각적 경험에 제한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칸트가 순수 의성 비판에서 밝히려 하는 것은 인식의 한계를 밝혀보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를 알 수 있고 또 어디까지를 무엇을 우리는 모르는가. 그 인식의 한계를 칸트는 인식 능력의 한계를 통해서 밝혀보려 했던 것이죠. 그때 인식 능력의 한계라는 것은 칸트가 보기에 우리는 우리의 감각적 경험의 대상이 아닌 그것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인식 대상에서 빼서 밀쳐두자. 그것을 모른다 하자. 이것이 불가지론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서양 형이상학에서 우리의 인식의 대상에서 서양 형이상학이 가장 크게 다뤄왔던 이른바 신의 존재 문제, 영혼의 불멸의 문제, 인간의 자유, 의지의 자유의 문제, 이런 이것들은 우리 감각적 경험의 대상이 아니니 이것을 모른다고 밀쳐놓자 하고, 그것을 밀쳐놓았다가 다시 실천 이성 비판에서 끌어들여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이 의미가 있으려면, 이걸 이야기 좀 할까요? 넘어가 버릴까요? 좀 할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칸트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먼저 오성부터 얘기하자면, 우리 오성이 있습니다. 이 지금 책상은, 예를 들어서 이 책상은 본이 이걸 책상이라고 부르는데, 이 책상은 편편하고 두 사람이 앉을 수 있고, 또 저기 도서관 책상은 6명이 앉을 수 있고, 또 편편해서 책을 놓고 글을 쓸 수 있겠네. 그러니 이 책상은 이 책을 놓고 글을 읽게 하거나 글을 쓰게 하는 받침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무 가구겠네. 이렇게 하면 우리 이 책상의 본질을 알 수가 있죠. 감각적인 경험의 대상에 대해서 사유하는 능력은 오성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칸트가 감각적 경험을 넘어서는 대상,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하자면, 그것은 우리는 이율 배반의 안티노미에 빠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건 다음에 또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렇다면 칸트가 의지의 자유, 영혼의 불멸, 신의 존재. 자, 신존재 증명에서 이른바 존재론적 증명이란 것이 그 전에 데카르트나 안셀무스가 하는 증명입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대륙 합리론의 한계인데, 예컨대 신이라는 것, 이러한 신이라는 이 개념 안에는 그 자체로 완벽하고 완전한 그러한 존재라는 개념이 들어있다. 그런데 만약 따라서 신이 개념 속에서만 존재하고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실제로는 그 자체로 신이라는 개념 자체의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신이라는 개념이 온전하게 그 자신과 그 개념 자체와 일치하려면 신은 개념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존재해야 한다. 이게 안셀무스가 신의 존재론적 증명을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칸트는 그것을 보고 논리적 증명이 실제적인 증명과 논리적 증명이 이루어졌다 해서 그것이 실제로적으로도 증명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비판을 하죠. 그래서 칸트는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길을 거쳐가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감각적 경험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의지의 자유가 있는지, 실제로는 영혼이 불멸한지, 또는 신이 존재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삶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칸트는 요청된다 합니다. 먼저 의지의 자유입니다. 인간은 항상 매 시기 명령을 받는 존재죠. 실제로는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는 무슨 행위를 하지만 우리 의지의 명령에 따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칸트는 가음명령, 히포테티셔, 임페라티프, 그리고 정언명령, 카테고리셔, 임페라티프입니다. 그런데 이 가음명령은 조건적 명령입니다. 그리고 정언명령은 무조건적 명령인 것이죠. 그런데 이 가음 명령은 조건적 명령이라는 것은 만약 당신이 이제 이번 시기에 이 좋은 실적을 내려면 더 많은 시간을 여기에 투여해야 한다. 또는 너가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하루에 10시간 이상 공부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면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서 주어지는 명령을 우리는 가언 명령이라 합니다. 그런데 정언 명령은 그것이 관계없이 그것이 옳기 때문에 해야 하는 명령, 이런 것을 칸트는 무조건적 명령, 정언 명령이라 하는데, 이 정언 명령은 칸트 보기에 도덕적 명령, 도덕 명령은 다 정언 명령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또는 살인을 하지 말라라고 누가 말을 한다 하면 실제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칸트가 말하는 모든 정언 명령은 실제로 다 가언 명령이다. 무슨 말이냐면, 자, 살인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내가 살인을 하게 되면 또 나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살인을 또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그래서 나는 살인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한다면 가언 명령이 되죠. 그런데 살인을 하지 말라는 것은 살인을 하는 것 하는 것 자체가 옳은 것이고, 또 살인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자체가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옳은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면, 이렇게 말하자면 이건 다 정언 명령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쇼펜하우어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내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다쳐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 기말고사 시험을 치러 가는 학생인데 이 사람을 업고 병원에 데리고 가면 중간고사도 못 쳤는데 잘못해서 기말고사 못 칠 것 같아. 그럼 꽈를 먹을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을 업어서 다른 사람이 잘 보이는 곳에 앉혀두고 뒤에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이제 좀
케어해 주기를 기대하고 난 그냥 간다. 이것도 가능하겠죠. 그죠? 그런데 칸트는 여기에서 칸트는 적응명령의 첫 번째 공식을 뭐라고 하냐면 이건 다 안 해오셔도 됩니다. 적응명령의 첫 번째 공식은 나의 의지의 준칙이 보편타당한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위하라. 말이 좀 어렵죠. 이 의지의 준칙이란 말은 의지의 경륜입니다. 나 개인의 그런 이 행동 원리. 내가 만약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이제 어떤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나는 할 텐데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런 입장을 당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해줄 것으로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원리를 선택하라. 이게 칸트가 말하는 정언명령 제일 첫 번째 공식입니다. 이게 보편화 공식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이러한 칸트의 모든 이러한 칸트가 말하는 정언명령도 실제로는 잘 뜯어보면 가언명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쇼펜하우어인데 쇼펜하우어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길을 가다가 그렇게 다친 사람을 보고 내가 그렇게 했다 한다면 이것은 내가 나중에 내가 또 그런 위험을 당했을 때 그 사람도 나에게 그렇게 해주길 내가 기대한 마음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다. 쇼펜하우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예컨대 거기 마더 데레사 여사 같이 정말 숭고한 그런 훌륭한 성인이 있어가지고 그가 예를 들어서 자기 전체를 헌신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보고 그럼 또 이렇게 말할 겁니다. 지금 당장 그 사람이 자기가 현실에서 어떠한 이득이나 도움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도우고 헌신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하는가? 내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멸관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지 않느냐. 그 쇼펜하우어는 칸트가 말하는 모든 정언명령도 가언명령이다. 그러니까 쇼펜하우어 대단한 분이죠. 어쨌든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명령을 받는 존재인데 그런데 우리는 명령을 받는 우리가 그 명령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에게 그 명령을 따를 자유와 따르지 않을 자유가 있어야 한다. 즉 우리는 자율적인 인간인데 예를 들어서 내게 주어지는 명령들을 내가 선택할 수 없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씁니다. 쉽게 제가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에 갔는데 내 중대장이 내가 지금 병장입니다. 근데 갓 들어온 이 소대장이 와서 일을 시키는데 내 경우를 볼 때 저걸 따라서 하면 사고가 날 것 같아. 그래서 따라서 안 했습니다. 그 명령을 거부하고 속된 말로 생 까버렸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딱 났습니다.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죠. 소대장도 연대 책임이 있겠지만 더 큰 책임은 내가 지겠죠. 내가 영창을 간다든지. 그런데 뭔가 소대장이 시키는데 저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명령이니까 따랐습니다. 그런데 사고 났습니다. 누가 그 책임이 더 큽니까? 수장이 더 크죠. 나도 영창 가겠지만 나의 책임보다는 그 책임이 더 크죠. 그런데 나에게 그 명령이 있으려면 그래서 나의 삶이 실천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나에게 주어지는 명령을 내가 따를 자유와 동시에 따르지 않을 자유가 동시에 주어져야 나는 자율적인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인간에게 의지의 자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경험적으로 증명은 될 수 없지만 우리 삶이 의미가 있으려면 의지의 자유가 요청된다면 이게 칸트의 요청 이론입니다. 포스툴라트입니다. 포스툴리렌을 명사로 하면 포스툴라트 요청입니다. 그러니 그러면 영혼은 왜 불멸한가? 아직 우리 죽어보지 않았으니 이 경험의 대상이 아니니 영혼이 불멸한지는 알 수가 없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 명령을 스스로 따르고 또 거부할 이런 자유를 획득함으로써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의 삶이 또 우리
우리가 삶 속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자율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의지의 자유가 요청된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영혼의 불멸은 왜 또 증명이 될 수 있는가? 칸트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도야해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도덕적 존재로 이끌어가야 할 그런 존재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 육체적 생명이라는 유한한 시간 속에서 우리 생명이 한계지어져 있다면 실제로는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도야해서 더 높은 도덕적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가기가 이 짧은 시간 내는 힘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육체적 생명이 끝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우리를 둬야 해 나가서 실제로 더 높은 도덕적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가야 할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영혼의 불멸이 증명된 것은 아니고, 경험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삶이 우리가 좀 더 높은 도덕적 존재로 되기 위해서 영혼의 불멸이 요청된다는 겁니다. 요청된다는 것은 증명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증명된 것이 아니라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의 존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이 이룬 가장 높은 선을 칸트는 최상선이랍니다. 그런데 이 최상선에다가 행복이 더해진 것을 칸트는 최고선이랍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김구가 자신의 몸을, 자신의 모든 개별적인 이익을 다 던지고 이 민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삶이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불행하죠. 또 누구, 간디 또는 노무현 마찬가지인 거죠. 이렇게 높은 도덕적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그 결과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 그것을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채워주는 더 높은 존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신의 존재가 요청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칸트가 말하는 신의 도덕적 증명입니다. 이것은 증명이 됐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요청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청이라는 것을 칸트는 나중에 미학에서도 또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런데 다시 돌아오자면 이제 이 둘은 그렇게 해서 이 오성과 이성을 구분하고, 그래서 서양 형이상학의 이성의 무제한적인 사용에 이른바 제한을 가하고, 우리의 경험은, 우리의 인식은 바로 감각적 경험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순수이성 비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순수이성 비판에서 칸트는 이런 오성의 능력 등등등을 전개를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칸트는 여기서 구상력과 오성의 자유로운 유의를 하는데, 그러면 칸트는 어떤 대상이 아름다운 것은 그 아름다운 대상은 나에게 즐거움을 유발시키는 대상이 아름답다. 그럼 어떤 대상이 어떻게 나에게 즐거움을 유발시키는가? 자, 그것을 칸트는 구상력과 이 오성의 자유로운 유의라고 하는데, 자, 어떤 사람이 그러면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 아름다운 여성이 있다, 그러면 가정을 해봅시다. 그건 보통은 우리가 아름다운 여성을 보자면 보고 얼굴이 참 예쁘게 생겼군, 얼굴이 가름하고 보통 미인의 기준에 맞군 이렇게 하겠죠. 칸트는 그게 아니라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를 보는 순간에 나는 그 여자 얼굴을 보면서 어린 시절 우리 시골 마을 뒷동산에 떠오르던 보름달이 기억이 난다. 보름달이 떠오르면서 둘이 겹치면서 그다음에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생겨난다. 이렇게 내 마음속에 즐거움을 유발시키는 대상이 아름답다는 것이죠. 즉 구상력과 오성의 자유로운 유효를 통해서 전혀 관계없는 두 표상을, 이 표상은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뭐였습니까?
주어진 감각적 자료를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오상이고 구상력이고, 그리고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능력이 오성이죠. 이렇게 이 구상력과 오성의 그러한 자유로운 결합 노래를 통해서, 자, 어떤 피아노 선율이 막 아름답게 들립니다. 그 피아노 선율을 들으니 내 어린 시절에 우리 집 앞에서 흘러가던 개울물 소리처럼 들립니다.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그 음악 선율은 내게 아름다운 것이죠. 이렇게 해서 구상력과 오성의 자유로운 유희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서 전혀 관계없는 두 표상을 서로 연결시키고, 그 결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유발될 때, 그리고 나에게 그런 즐거움을 유발시킨 그런 대상이 아름답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주관적입니까? 객관적입니까? 주관적이죠. 그래서 취미 판단은 근본적으로는 주관적입니까? 객관적입니까? 칸트가 말하는 미적 판단으로서의 취미 판단은 일단은 주관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적 판단으로서의 취미 판단이 주관적이라 한다면은 실제로는 미학이라는 학문이 성립하기 힘들겠죠. 실제로는 현대미학은, 그래서 현대미학은 어떤 아름다움, 이것을 판정하는 데서는 어떠한 객관적 기준도 없다. 이것이 현대미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칸트는 완전한 주관주의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뭔가 지금 우리가 이제 예컨대 이 김연아를 미인이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많이, 그래도 동의하시는 분 많겠죠. 그래도 김연아 여전히 동양적 미인이니까.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실제로는 뭐 김연아가 뭐 미인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누구를 아름답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특정 시기에 특정 지역, 특정 영역 또는 특정 민족에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실제로 그 특정 시기에 그것에 대해서 뭔가 공통적인 것을 이것을 전제를 할 수 있다. 이게 칸트가 말하는 게마인진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쓰면 코먼센스입니다. 코먼센스는 뭡니까? 상식이죠. 상식인데 그 원래 언어로 어떻게 번역하면 공통적 감각이죠. 그러니 실제로 이 상식이라는 것은 특정 시기에 아직까지 완전하게 이것이 논리화되지 않았지만 이미 많은 사람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일반 감각이 공통적 감각입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서 칸트는 칸트는 공통감을 철저하게 미적인 영역에 제한하는데 나중에 한나 아렌트는 이것을 정치 철학에까지 확장시켜 갑니다. 한나 아렌트는, 이 말은 그냥 내버려 줬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칸트 철학에서는 정치 철학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치 철학이라는 것이 정치 철학적인 지작이 있긴 한데 그것이 영구 평화론인데 그 영구 평화론은 실제로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정치 철학이라기보다도 그때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현상에 대한 이른바 실험 같은 그런 책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정치 철학적 지작이 아니다. 오히려 칸트 철학에서 가장 정치적인 저작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칸트의 미학인 판단력 비판이다. 그 칸트의 판단력 비판에서 칸트가 공통감을 말하는데 칸트는 말하는 이 공통감이 미적 공통감이고 칸트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는 이 공통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주관이지만 특정 시기에 똑같이 예를 들어서
취미가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런 거죠. 취미가 주관적이라면 어떤 사람은 나는 굴을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굴이 비린내도 안 좋아합니다. 그러면 굴은 다른 말로 하면 취미를 취향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취미 취향은 철저하게 주관적이죠. 그런데 여기에마저도 다시 생각해보면 공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특히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육류보다는 해산물을 좋아할 가능성이 더 많겠죠. 또 육지에 사는 사람들은 이 해산물을 잘 접하지 못하니 이 채소나 또는 육류를 더 좋아할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특정 집단의 사람들이 해산물을 더 즐겨 먹고 더 좋아하고 또 어떤 지역의 사람들이 육류를 더 좋아하고 그 다음에 야채나 이 우유를 더 좋아한다 하면은 거기에는 그 사람의 주관적인 요소가 분명히 들어있지만 그 안에는 어떠한 공통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칸트는 이 공통감이라는 것은 경험적으로도 발견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공통감이 주관적인 취미 판단을 보편화시키는 토대가 된다. 자, 그렇지만 공통감은 증명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만 그것이 그대로 증명됐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역시 공통감도 주관적인 취미 판단이 즉 보편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요청해야 한다? 공통감을 요청해야 한다고 칸트는 말하는 것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는 지금 제가 써놓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다시 돌아오자면 이렇게 해서 취미가 주관의 쾌, 불쾌에 따라 판정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칸트의 취미 판단은 철저하게 주관적이죠. 그러니 예를 들어서 김연아는 미인이다 라고 말하면 예를 들어서 상지 건축 사무소는 어디에 있다? 중구. 여기 무슨 동입니까? 일단 중구에 있다. 이렇게 중구 맞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떤 판단에서 주장되는 내용을 그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서 참 거짓을 가릴 수 있는 판단을 사실 판단이랍니다. 자, 그런데 상지 건축사무소는 검증국에 있다. 무슨 판단입니까? 사실 판단이면서 거짓인 판단이고, 상지 건축사무소는 중국에 있다 하면 사실 판단이면 참의 판단이죠. 네. 그리고 이명박은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주관적인 이것은 판단에서 주장되는 내용을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참 거짓이 드러나지 않는 판단이죠. 이러한 판단을 가치 판단이랍니다. 그리고 김연아는 미인이다 라는 판단들은 역시 주관적 판단이죠. 그런데 이런 판단은 미적 가치 판단이고 그 다음에 이명박은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도덕적 가치 판단입니다. 이 가치 판단은 그래서 가치 판단 자체로는 실제로는 이것이 실제와 부합하는지 판단에서 주장되는 내용이 실제와 부합하는지 알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취미 판단을 내린다. 취미 판단은 그러니까 취미 판단은 항상 어떻게 내려져야 하는가 하면 칸트입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자, 모든 장미는 아름답다. 이것은 칸트 볼 때 이것은 취미 판단이 아닙니다.
이 장미, 이건희 작가는 미인이다. 이렇게 하면 취미 판단이 됩니다. 취미 판단은 단칭 판단이어야 합니다. 단칭. 그 다음에 전칭 판단은 모든 장미는 어떤 장미든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야만 이 장미는 아름답다는 것이 참이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취미 판단은 특정한 그 대상을 일컬어서 내려지는 판단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단칭 판단입니다. 이 단칭 판단으로서 이것을 예컨대 이 단칭 판단인 취미 판단을 예를 들어서 전체를 다 말하는 이런 판단으로 바꿔버리면 그것은 논리적 판단이나 인식 판단이 되겠죠. 이 탁자의 색은 이 탁자는 높이가 1m, 가로가 1.2m, 폭이 30cm인 이런 사무 가구다. 이렇게 하면 무슨 판단입니까? 인식 판단이나 논리적 판단이죠. 그런데 이 탁자는 참 편안하다, 참 쓰기가 좋다 이렇게 말하면 취미 판단이죠. 이 탁자는 보기 참 좋네 이렇게 말하면 취미 판단이죠. 이 탁자는 참 보기 좋네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할 수 있어도 전체가 동의하기도 힘들죠. 이게 바로 취미 판단인 거죠. 이게 그렇지만 그런 취미 판단의 보편성을 만들어주는 그 요소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공통감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공통감은 실제로는 있다고 증명된 것이 아니라 요청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취미 판단이 그래서 인식 판단과 논리적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취미 판단은 우리로 하여금 즉 대상 세계의 진리를 인식하는 것과 무관하게 되죠. 아까 영국의 경험론에서 이 미적 관조는 무관심적인 것이었죠. 무관심적이라는 것은 거기에서는 어떤 사람이 그 대상을 인지할 때 그것을 사적 이익의 동기에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이제 칸트의 무관심적인 것은 이제 이것이 취미 판단은 논리적 판단이나 인식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진리를 인식하는 것과 무관하고 그리고 또 진리를 인식하는 것과 무관하기 때문에 인간을 도덕적으로 고양시키는 것과도 무관하다. 이게 예술의 자율성입니다.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나왔던 것처럼 이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이 예술은 우리에게 뭘 준다고 그랬습니까? 재인식의 기쁨을 준다 했죠. 즉 어떤 그림을 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을 주는 것이고 지식은 인식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고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의 효과를 인간이 우리 운명을 깨달아서 스스로 더 나은 도덕적 존재로 우리를 고양시키고 가는 것. 톨스토이도 유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예술이란 것은 인간을 도덕적으로 고양시키는 그런 목적에 봉사해야 한다. 그러니 예술가, 도덕적 선과 그리고 이 과학적 진리가 동일선상에 존재한다고 보았던 그 이전의 그런 철학이나 행위생각에서 예술을 떼어내고 그리고 아름다움을 떼어내어서 거기에다 자율성을 부여한 위대한 철학자가 칸트라는 거죠. 칸트로부터 이제 이른바 형식주의 매학이 출발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대상을 아름답다 하는 것은 그 대상을 논리적이거나
인식적으로 그 대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 이제 그래서 모더니즘 미술에서 예대는 이러한 예술의 자율성은 진리를 인식하는 것이나 도덕적 정당성으로부터 벗어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대의 한 특징은 아름다움의 문제를 진리나 도덕적 선의 문제로부터 독립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더니즘 미술은 예술의 자율성을 지향성으로 가집니다. 그래서 예술은 그 자체로 내재적 가치를 가지는 독립적인 영역이 되고, 자, 이것을 드러내는 그 용어가 이른바 예술을 위한 예술이고, 그것이 유미주의의 변형태로 드러나고, 자, 이것을 형식적인 틀에서 완성시켜낸 것을 형식주의 모더니즘이랍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이 예술을 위한 예술 유미주의는, 자, 신고전주의만을 비호하고 새로운 예술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주류 아카데미즘을 부정하는 낭만주의 미술가들의 운동이다. 자, 그림을 한번 보면서 잠깐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크로이 다비드가 초기에 프랑스 대혁명의 큰 이데올로그가 되어서 혁명의 정신을 널리 퍼뜨리려 합니다. 자, 그런데 나폴레옹이 권력을 잡고 나서 이제 나폴레옹을 찬양하는 그림을 그립니다. 저 그림은 재현적입니까? 비재현적입니까? 아주 재현적이죠.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알듯이 이 알프스산을 넘어간 이런 다른 한니발이라든지 이 마그누스 대제 등등의 사람보다 보나파르트 이름을 더 높이 세워놨죠. 이렇게 여기서 그리고 또 보면 이 나폴레옹이 지금 자기 서재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시계가 한 3시, 새벽 3시 반? 저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 황제가 3시 반까지 잠 안 자. 완전히 찬양을 하는 그림이 되는 거죠. 저것은 아주 잘 그려진 그림 같지만 실제로 또 저게 실제로 이 다비드의 그림이 신고전주의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건 여러분 보셨던 그림일 텐데 일단 앵글의 그림 전에 봤던 그 마네의 그림과 우리가 비교해서 알렉산드르 까바넬이 그린 일단 제가 좀 찾기가 조금 시간이 걸려서 일단 보지 않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예술을 수용하지 않는 주류 아카데미를 부정하는 낭만주의 미술가들의 운동이 실제로는 예술을 위한 예술이고 유미주의인데 이 예술을 위한 예술의 주창자가 이 테오필 고테입니다. 그는 소설 모평양 서문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들은 아무데에도 쓸모가 없는 것뿐이다. 유용한 것들은 모두 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엇인가 필요의 표현이기 때문이며 게다가 인간의 필요라는 것은 그 가련한 본능과 마찬가지로 역겹고 혐오스럽기 때문이다. 한 채 집안에서 가장 유용한 장소는 화장실이 아닌가. 그러니 예술은 그 어떤 곳에서도 쓸모가 없어야 됩니다. 예술은 그 자체로만 목적을 가져야 한다. 이게 예술을 위한 예술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이들은 신흥 부르주아지의 새로운 신미관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부르주아지가 권력을 틀어지고 이제 그 이전의 앙상 레짐을 뒤집었고 제1계급, 제2계급이 지배하는 그런 지배체제를 무너뜨리고 이제 이른바 시민계급이 권력을 틀어잡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층 부르주아지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이러한 예술을 향유한 자들은 누굽니까? 왕족이나 귀족이죠. 왕족이나 귀족은 예술을 어떻게 소비합니까? 음악에서도 사중주, 오중주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음악을 소비하고 그리고 예술작품은 어디 합니까? 자기 집을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저기에 알렉산드르 까바넬이나 금방 보았던 다비드처럼 그 예술작품은 자기들은 전혀 비정치적이다라고 말할지라도 그 작품은 상당히 지배 계급을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이 되겠죠. 예술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예술들이 소비된다. 이럴 경우에 그 예술들을 그 다른 목적으로부터 다 잘라내버리고 오로지 예술 그 자체의 목적으로 제한한다는 것. 이건 완전히 새로운 신미관입니다. 그러면 원래 예술을 그렇게 정치적으로 또는 지도자의 그런 치적을 활용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또 그것을 위해서 대중들을 계도하거나 계몽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다는 것은 누가 예술을 사용하는 방식입니까? 적어도 지도자들,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 또는 파시스트들의 방식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 다 잘라내서 예술을 그 자체로만 예술이 소비되게 만들자는 것이 이게 바로 예술을 위한 예술이면 이때 예술은 진보적입니까? 또는 반동적입니까? 보수적입니까? 진보적이죠. 상당히 그렇지. 이 당시까지는 상당히 진보적입니다. 적어도 새로운 세계관을 가진 과거의 귀족계급이 상류하던 그런 예술들 다 빼앗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고루 돌려주려는 이런 아주 진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예술을 위한 예술들의 진보적인 성격이고 그리고 이것이 말하는 순수 예술의 초기의 진보적 특징이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조선에 이른바 순수 예술, 순수 문학이 들어옵니다. 특히 조선시대 조선 미술 전람회 선전입니다. 선전에서 일제가 조선 미술 전람회에 작품을 출품할 수 있는 이 기준을 뭐라고 잡느냐면 치안과 풍교를 해치지 않는 작품. 그 치안은 뭐겠습니까? 일제의 치안입니다. 풍교는 일제가 만들어낸 미풍양수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선전에 작품을 내고 선전을 장악한 초기의 미술가들은 조선의 시대상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그림을 출품하면서 그것을 향토적 서정주의라 부릅니다. 실제로는 조선의 현실과는 아무 관계가 없죠. 자, 아주 거칠게 말하면 이러한 향토적 서정주의로 미화되었던 그러한 이 국전을 쥐락펴락했던 이러한 주도적
청들이 이제 1945년 해방이 되어서 대한민국 전람회가 만들어지겠죠. 국전입니다. 국전을 쥐락펴락합니다. 그러고 나서 1950년대, 6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이러한 국전을 쥐락펴락하던 이러한 이 주도층들에게 저항하는 일단은 이 젊은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이제 유럽에서 이른바 추상미술운동을 배워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국전을 주도하던 이런 선배 그룹들을 밀어내고 이 사람들이 70년대까지 대한민국 국전을 장악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역시 물론 거기서도 다시 우리가 되돌이켜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는 많은 예술가들이 존재했지만 그 많은 그 예술가들이 대한민국 현실과는 무관한 그 서양의 추상미술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그런 배경과 바탕과는 무관하게 현실과 유리된 그러한 이런 작품을 만들어내면서 이른바 나중에 또 내일 다음 주에 또 이야기를 더 해야 됩니다. 현실과 유리되면서 이제 예술은 예술 제도 속에서만 소비되고 그리고 그 예술을 위한 예술은 초기의 진보적 성격은 다 잃어버리고